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이 계시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을 바라보는 가족의 눈빛은 불안했고 전화기를 붙잡은 손은 떨렸습니다. 다음 병원을 알아보려 했지만 자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실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병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닫은 요양병원 간판 자리에 새로 들어서는 것은 병원과 전혀 관계없는 업종들. 남아있는 병원은 병실이 꽉 차서 새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당장 어디로 모셔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전국 곳곳에 있던 요양병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뀌고 병실은 사무실이나 창고로 변해갑니다. 환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병원 운영 자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그 병원에 계시던 환자와 가족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안감이 덮쳐옵니다. 병원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경력의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일터를 잃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요양병원도 늘어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요양병원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으려면 시 외곽이나 다른 도시로 나가야 하고 그마저도 대기자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아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병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도 변화에 적응하려고 시설을 바꾸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갈 곳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병원이 줄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병원의 수익 구조, 제도 변화, 재정 압박, 그리고 사회 전반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건 병원이 사라진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루 24시간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버거운지,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을 돌보는 동시에 간병까지 맡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간병 난민이라는 표현까지 쓰입니다.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며 자리를 찾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요양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걸까? 환자는 늘고 있는데 왜 병원은 줄어드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부모님 혹은 언젠가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부터 이 변화의 이면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현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가 구조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일당 정액 수가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환자 한 명이 하루 입원할 때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하고 안정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중증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중증 환자를 돌보는 데는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이 환자 옆을 지키며 먹고, 씻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그만큼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나지만 정액 수가제에서는 환자가 중증이든 경증이든 동일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무거울수록 병원 재정은 빨리 악화됩니다.
여기에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겹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병원 운영비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세, 식자재값, 의료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수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가격을 조정해 수익을 맞출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도상 스스로 요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영이 건실한 병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환자가 많아질수록 인건비는 더 늘고 수입은 그대로이니 결국 적자가 누적됩니다. 일부 병원은 환자 구성을 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돌봄 부담이 적은 경증 환자를 선호하거나 장기 입원 대신 단기 치료 위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요양병원의 본래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가 구조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크게 늘리는 데 신중합니다. 재정 지출이 커질수록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은 현재 주어진 틀 안에서만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틀이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대개 경영난이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영난의 뿌리는 이수가 구조라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병원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구조를 공유하는 모든 요양병원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 구조 속에서 버티기 힘들어진 병원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단순히 건물의 빈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사라진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폐업이 가속화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병원 중심의 장기 입원이 노인 돌봄의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이 구조를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돌봄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장기 입원 환자를 줄이고 집이나 지역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택의료, 방문요양, 주간 보호시설, 그리고 지역 돌봄센터가 그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방식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는 대신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니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너무 빠른 속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지만 그 과정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일본만 해도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한 뒤에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축소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500곳의 요양병원 환자에게 간병비의 3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간병비 지원 대상이 전체 요양병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나머지 병원들은 환자를 잃고 운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원 병원들의 폐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환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은 병원을 찾는 건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린 병원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줄줄이 문을 닫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집니다. 정책 전환의 또 다른 문제는 환자와 가족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병원보다 지역 서비스 이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지역 서비스로 전환을 권유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증 환자나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재가 서비스에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전환은 재정 절감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의 준비 부족과 병원 폐업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 지역 돌봄 체계와 함께 병행 운영되기보다는 병원을 줄이고 지역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그 사이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당연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생활하던 공간과 치료 환경이 사라지면 환자는 새로운 병원을 찾아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병원들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차 있고 대기 명단은 몇 달씩 밀려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빈 병상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환자가 경증이라면 집으로 돌아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 환자나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 드레싱, 호흡기 관리, 인공영양 공급 등은 집에서 가족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문 간호나 주간 보호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족이 간병 전담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의 부담은 단순히 시간과 체력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직장을 포기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곧 가계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경제적 압박, 심리적 스트레스가 겹쳐 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쳐갑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혼자 간병을 떠맡는 경우 우울증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요양병원 폐업은 의료 돌봄 공백을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병원이 고용하고 있던 간호사, 간병인, 영양사, 청소 인력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 불안정한 상황에 놓입니다. 병원과 연계되어 있던 약국, 의료기기 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등도 거래처를 잃게 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양병원의 대체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은 이미 자리 부족이 심각하며 요양보호사 인력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요양원은 의료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중증 환자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선택지는 집으로 돌아오거나 먼 지역의 병원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원거리 이송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령 환자는 장거리 이동 자체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안정된 치료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병문안이나 간병 참여가 어려워져 환자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요양병원 폐업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 지역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선진국들도 병원 중심의 장기 입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가 집이나 지역 내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 간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필요한 장비와 재활 서비스가 지역 단위에서 바로 제공됩니다. 덕분에 병원 입원 기간을 줄이면서도 돌봄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재택 돌봄을 강화해 장기 입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식사 배달 서비스, 이동 지원 등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중증 환자라도 일정 부분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 제도와 지역사회 자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가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정부는 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의 준비 상황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고 특히 중증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방문 요양간호 인력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주간 보호시설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정책 전환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병원 감축과 제도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마련되기 전에 병원이 먼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공백을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나와야 하지만 갈 곳은 마땅치 않고 지역 돌봄 서비스는 대기자가 넘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재택의료가 활성화되어 있어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택의료가 일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부분의 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환자 안전과 돌봄의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는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가도 돌봄이 끊기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족이 전담해야 하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준비 없는 정책 변화는 제도적 공백을 만들고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과제는 병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동시에 운영하며 서서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병원 감축이 앞서고 준비가 뒤따르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 폐업이 계속되면 남는 것은 커다란 돌봄 공백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빈 병상을 찾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남아있는 병원은 환자 과밀로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간병 인력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돌봄의 질이 낮아지고 이는 곧 환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설 간의 양극화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일부 요양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이 병원들은 대기자가 넘쳐나고 반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병원들은 환자를 잃고 폐업 위기에 몰립니다. 이는 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특정 지역의 환자들이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촌이나 도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불편입니다. 폐업의 여파는 환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양병원과 연계된 간병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청소조리 인력 등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병원에 물품을 공급하던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지면 지역 사회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더라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요양과 간병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병원 감축과 지역 돌봄 전환을 추진한다면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비스가 충분히 확충되기 전까지는 병원과 지역 돌봄이 동시에 운영되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운영 지원이나 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원 부족이 계속되면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이용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병원 이용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병원과 지역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과 재택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야 합니다. 간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도 필수적입니다.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양병원 폐업 문제는 단순히 한 업종의 경영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령자 돌봄 구조 전반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돌봄 대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앞으로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전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수가 구조의 한계, 인건비와 물가 상승, 그리고 준비 없이 빠르게 추진된 정부의 지역사회 중심 돌봄 정책이 맞물려 병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병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환자를 모으지만 그렇지 못한 병원은 환자를 잃고 운영난에 빠져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간의 양극화는 환자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빈 병원 찾기가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체 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은 이미 자리 부족이 심각하고 재가 돌봄 서비스는 인력과 시설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해외에서는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가도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 전환이 얼마나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혹은 친척이 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요양과 간병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병원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병원과 지역 돌봄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 요양병원과 재택 의료 시스템을 동시에 확충하고 간병 인력의 처우와 공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 정책이 특정 병원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일상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제도와 시설 이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선택뿐 아니라 재가 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르신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요양병원 폐업과 돌봄 구조 변화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변화를 맞이하면 가장 약한 이들이 먼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기반과 지역 돌봄 역량을 확충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대안을 찾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세대를 지키는 길이자 미래의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